고성장을 기대했는데 고성장이 아니네. 중국 경제가 소위 우당탕탕하는 모습이다. 경기 부양책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가깝게 육박하는데요. 이 숫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예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약한 고리가 터져서 금융위기까지 번진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제 중국과 미국, 이제 미중 패권제, 이제 대만 이슈까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유튜브 썸네일들 보면 네. 이 중국 경제 뭐 붕괴되고 있다, 금융위기 시작됐다 이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영상들에 일단 약간 공감은 가시나요? 이게 너무 그냥 다 억울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건가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많이 있다. 다만 과한 측면도 있다. 강한 측면도 있다. 제가 뭐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일본이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본 여전히 GDP 3, 4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독일하고 경쟁하지만. 그러니까 일본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세가 둔화됐거나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지 일본 경제가 사라지는 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폭망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도 마치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진입하는 듯한 모습? 네. 그런 모습은 충분히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이 끝난 것이지 중국 경제가 이제 사라진다, 뭐 폭망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일본은 이미 GDP나 아니면 선진국적 지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만큼 온 상태에서 성장이 추가적으로 없는 것인데 중국 경제는 아직도 신흥국인데 경제 규모는 원래 크지만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늪에 빠졌는데 말씀하신 중진국 함정에도 빠진 모습이고 이거는 기술이나 산업 관점에서 또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유도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유동성 함정이죠. 디플레이션의 늪에도 빠진 것 같아요. 부채의 늪에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한 발 더 도약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 그렇게 좀 명확하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속 둔화되면서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고 중국 상황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중국 경제를 보실 때 성장률로 큰 흐름을 보시면 좋아요. 근데 한때는 중국 경제가 14%대 굉장한 고성장을 했었어요. 2000 이때네요. 2007, 예, 그렇습니다. 8년.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14.2%로, 그러니까 2001년에 WTO 가입했거든요. 중국이. 그러면서 이렇게 교역량의 증가세가 엄청났어요. 이게 보시면 검정색 그래프가 굉장히 강하죠. 네. 한 25% 증가하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그것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소위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6% 그리고 5.2%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4.6%로 성장률이 소위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028년까지는 3.4%로 예전의 고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2010년 정도 전후로는 주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죠. 네. 위에 있죠. 근데 이후로는 이 경제 성장률이 수출 증가율을 오히려 상회하죠. 결국 중국이 뭐 내수도 안 좋고 외수도 안 좋은데 외수가 떠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이게 주로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혹은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라든가 탈세계화라든가 요즘에는 분절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경학적 분절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수출이 중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고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피크 차이난 거죠. 중국은 소위 정점 찍었다. 다시 고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그래도 중국 경제가 4%대 성장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은 1%, 2% 성장하는데 4% 성장하는 나라를 가지고
뭐 성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세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마치 사라지거나 폭망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은 끝나고 이렇게 중성장으로 고착화되는 모습 자체가 그게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이 고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공장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집중됐었어요. 그러면 공장 증설하고 공장 2개, 3개 증설했는데 예전만큼 고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장 가동이 줄고 공장 하나를 폐쇄하고 그럼 공장 하나를 폐쇄하다 보니 그 공장 운용을 위해 도입했던 그 인력들을 해고하고 퇴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고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당탕탕 하는 거죠. 고성장을 기대했는데 고성장이 아니네? 그런 모습들이 중국 경제가 소위 우당탕탕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실물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경제 전망 표현할 때 제 책에서는 꼬꾸라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 뭐 중국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꼬꾸라진다. 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된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23년, 24년에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2024년 요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거 뒤에 건 당연히 추정치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정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 그래프가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나요? 이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보여드리는 전망은 IMF가 바라본 뷰예요. 그리고 저는 국제 주요국들의 전망을 항상 볼 때 IMF의 전망치를 거의 전제로 깔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실 만한 모든 경제 연구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뷰를 갖고 있다. 근데 뷰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이완 해협을 놓고 미중 전쟁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러면 이 전망은 완전히 어긋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년을 4.1%라고 봤는데 실제 내년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일종의 코로나 때 2.2까지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그런 시기겠죠. 그렇죠. 그런 예측할 것처럼 수가 없었던 거니까. 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그때 수정 조정하는 것이지 이걸 기존의 전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보통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예,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럼 중국의 디플레이션 좀 현실화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죠. 작년까지도 해도 물가 걱정 많았는데 중국만 네. 디플레이션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뭘까? 중국 경제가 정말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하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바로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가격이에요. 물가는 그 나라에 소매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면 원유 수요가 그만큼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격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만큼 중국이 나름 5% 4%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인플레 압력이 작용하는데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제 유가가 레벨업 되고 원자재 가격이 레벨업 되고 그것이 반영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인 상황에서 중국에게도 물론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인플레 압력이 작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세를 계속 지속한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겁니다. 한번 보시면 중국 물가 상승률이 23년 들어서 0%대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최근에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줘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예를 들면요. 우리 김 작가님이 커피를 판매하는 우리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커피가 판매가 잘 안 돼요. 네.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낮춰야죠. 낮춰야 팔리죠.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에 특히 소비자들이 말이죠. 특히나
앞으로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니까 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사실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마이너스로 전락되고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생각하고 불확실하다 생각할수록 예를 들어서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을 펑펑 쓸까요? 아니면 저축할까요? 저축하겠죠. 그러니까 저축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높아진 나라에서는 저축으로 전환하는 건 타당한 방식이에요. 그죠? 저축으로 몰려요, 실제. 그렇죠. 그런데 중국처럼 물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니까 그거 회복시키려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데 지급준비율도 낮추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불확실하다는 단적인 근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이루어져요. 소매 판매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디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물가 하락은 단순히 외재적인 충격 때문에 벌어진 물가 하락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치솟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국 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물가 하락세, 이것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또 소비자 물가를 전망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가 있어요. 그게 생산자 물가라고 하죠. 그 생산자 물가 PPI 보세요. 생산자 물가는 더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 흐름도 당장 플러스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마이너스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정의의 디플레이션이라고 가요. 정의에 부합하는 디플레이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간혹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뷰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데 여러 전문가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답변 드립니다. 아니, 중국 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지만 근원 물가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과잉 공급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체 우리나라 물가를 계산할 때요. 460여 가지 품목이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품목이. 그 460여 가지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소위 가중평균한 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로 떨어진다 한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01%도 자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 질문을 주신다면 아니다라고 미리 답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근원 물가가 어쨌든 플러스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나 미국의 목표 물가가 혹시 몇 %인지 아세요? 미국이 2% 아니에요? 2%. 우리나라도 2%. 선진국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 목표 물가가 2%예요. 네. 가장 쉽게 말하면 2%는 그 나라가 가장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물가가 2%인 거예요. 그럼 2%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노력이.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는 당연히 2%보다 높아요. 원래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목표 물가 자체가, 그러니까 고물가이고 고성장이고 고금리인 나라들인 거, 신흥국들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 4% 이상 성장하는 이런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같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8%라는 물가 상승률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걸 우리나라로 그대로 비율을 한다면 이 마이너스 0.8%는 똑같은 마이너스 0.8%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건 한 마이너스 2%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선진국들은 성장률도 낮고 또 물가 상승률도 낮고 금리도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근원 물가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설명 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 뭐 다 그런 뷰를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을 하려면 물가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물가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요. 이것도 벌써 답변이 되네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자꾸 금리를 인하합니까? 왜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죠? 왜 자꾸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죠? 통화정책은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한 방향인데, 그러니까 벌써 중국의 대응만 봐도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위협적이다, 적어도 우려된다라는 판단이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재정정책이고 그 다음 하나가 통화정책인데, 수많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도입해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도 중국은 나홀로 같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LPR을 1년이냐 5년치냐 뭐든 간에 완화적으로 계속 가동했던 이런 구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아요. 심지어 국제 유가가 나름 반등했는데도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유동성 함정이죠. 아무리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동해도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물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도 지금 한계를 느낀 거고요. 재정 정책도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지만 한 가지 제 의견을 드린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재정 적자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재정 적자 규모나 그 정부 부채가 얼마나 GDP 대비 차지하나를 보여주는 GDP 대비 비율로 봐도 계속 60%에 가깝게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많이 투입할 만큼의 역량도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못하다. 이런 과정.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되느냐? 그렇지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성장 함정, 중진국 함정, 혹은 뭐 디플레이션의 늪, 유동성 함정, 이런 함정에 좀 제대로 걸린 듯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작년에 있었고, 네. 중국에 제가 듣기로 뭐 빈집이 1억 3천만 채 뭐 있다고 하는데, 네네. 부동산 시장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약한 고리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약한 고리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약간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약한 고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가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인 거죠. 이게 급감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떠나니까, 이런 것들도 실물 경제에 안 좋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많은 해외 자금, 직접 투자 말고도 주식 투자 자금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가가 떨어지죠. 지금 중국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없어요. 타인 자본에 더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데, 이런 많은 약한 고리들이 있는데 약한 고리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단연 부동산이에요.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실까요? 중국의 주택가격 변동을 본 거예요. 변동. 이 변동이 뭐냐? 빨간색은 상승한 도시, 그리고 이 초록색은 하락한 도시. 그 도시의 개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쭉 비교한다면 여기 보세요. 이 상승한 도시가 2023년 그래도 초중반까지는 많았어요. 근데 상승한 도시는 계속 줄어들고 하락한 도시가 절대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격 평균, 그러니까 가격 평균은 전년동월 대비 이걸로 보면 됩니다. 가격으로 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2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세로 접어들다가 그래도 뭐 마이너스세를 좁혀가는 듯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계속 마이너스에 맴도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도시의 개수별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락하는 도시가 여전히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특히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년이 걸려야 충분히 공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도시들마저도 있어요. 극단적인 도시는. 그만큼 중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2023년에 연쇄 부실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극단적인 처방을 이번에 내렸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체계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데,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면 LPR 기준으로 1년물이 있고 이제 5년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물 LPR이 소위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연동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급격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격히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내린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주택 경기를 정말 급격하게 회복시켜보자 이제 하는 움직임인 거고,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을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물가도 좀 안정화시켜보자,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자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또 부동산 경기 부양책들도 맞물려서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완만한 플러스로만 바꿔놔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조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갈 수 있게 만들지, 정책적으로 그걸 가동시켜서, 정책을 다 가동시켜서 갈 수 있게 만들지 아닐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국 경제를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판단하기를 최악의 경우는 지난다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은 경제로 전환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국 경제 얘기한 거 핵심 요약을 좀 듣는 질문을 드려보면, 어쨌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언젠가 이제 이길지도 모른다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이 엄청 더뎌진 거잖아요.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면 그 성장 발목을 잡은 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아니면 뭐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의 정책의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네. 아니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네. 계기가 미중 패권 전쟁인 것 같아요. 계기가. 첫 번째는? 네네. 왜 그러냐면 중국 하면 닉네임이 있죠. 세계의 공장. 네.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 닉네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 혹은 다른 세계 전역으로 수출하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을 중심으로 다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트럼프 때 2017년부터 시작해서 1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관세를 취했는데, 그 관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관세가 몇 퍼센트일까요? 대략 세계 평균 관세율이 1.5% 정도 됩니다. 현재 세계 평균 관세율이.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시 이번에 대통령 되면 네. 60%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지금은 21%까지 올라가 있고, 바이든 정부 때 조금 내리긴 했는데, 어쨌든 21, 20.5 요 정도 느낌이에요. 되게 높네요. 예, 요 정도의 관세율을 여전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한테는? 한국한테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 관세율이 대략 한 3%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3%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편적 관세율을 도입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나는 그 보편 관세를 10%로 끌어올리겠다. 세계 주요국들한테 다 관세 올리겠다. 그리고 EU한테는 보복 관세 때리겠다. 이런 선언을 이미 했어요. 자, 중국으로 조금 접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20% 이상의 관세를 때린다라는 얘기는 비관세 장벽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만 가지고도 보면 그러면 어떤 공식이 이제 사라지는 걸까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자라는 공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도 많이 성장하면서 인건비 경쟁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물론 제조기지나 물류 인프라나 각종 제조를 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가 다른 어떤 신흥국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높아도 중국에 생산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중국에 생산했을 때 중국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좋은데, 관세율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요. 그러면 중국이 실제로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돼요. 이 고정자산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거예요. 설비 투자, 공장 짓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종 인프라 투자도 위축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 침체가 오겠죠. 고용 침체가 왔던 가장 대표적인 현안, 그게 뭡니까? 청년 실업률이죠. 이 청년 실업률 보시면 발표 안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20.8,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역사상 최정점을 기록했어요. 20.8% 청년 실업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최정점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갱신할 것으로 봤는데
아예 발표를 안 했죠. 발표 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발표 안 하다가 24년 1월 들어서 발표를 또 했어요. 근데 이 발표도 실업률에 대한 기준을 좀 조정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년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신규 투자를 안 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 그때 격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에는 더 많은 공장들이 유치됐고, 그리고 중국에는 공장이 많이 떠났고, 결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에 큰 계기가 있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고정자산 투자 안 하고, 그러면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가계의 소득 수준은 좀 절하되고, 불확실하니까 저축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갖게 된 좀 지배적인 배경은 미중 패권 전쟁이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미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또 높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해결해야 될 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고리들 있잖아요. 네. 그 약한 고리들을 단단하게 만든, 살얼음판이 있으면 그 얼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죠. 네. 부동산 경기를 다시 플러스로 전환시키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사라지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부동산 부실을 우려하는 게 뭐냐면, 중국 경제는 워낙 부동산 산업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이 위축된 것은 중국 경제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혹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4에서 다시 5, 6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걸림돌이 되겠죠. 부동산 산업이 위축됐다는 얘기는. 그거 한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물가 문제가 야기되고 실업 문제가 야기되고 생산 위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이게 연동되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과 중국의 실물 경제가 연동되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융산업과도 연동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 이 부동산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어요.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태도 지수가 강화되니까 태도가 악화돼요. 깐깐해지겠죠. 깐깐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 금융사들이 공통되게 행동하는 이슈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위험 관리를 하자. 더 수익성을 추구하자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취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요. 부동산 개발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스타트업이나 평범한 기술 기업들한테도 대출을 좀 제약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해요. 가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면, 아무리 금리 인하하면 뭐합니까?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면 그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게 또 다른 유동성 함정인 거예요.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면 뭐해요?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금융사의 대응인데, 금융사들도 그런 불확실한 면면들을 보다 보면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고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부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경로를 통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그 강한 살얼음판,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 경기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된 배경은 미중 패권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차이나 엑소더스, 공장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닉네임을 잃어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같이 맞물린 것이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면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다.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경기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라도 해결하면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고 싶어요. 구조적인 문제냐, 경기 일시적인 문제냐.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일시적으로도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건데 일시적으로는 회복될 여지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미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작년부터 계속 들렸는데, 사실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좋고, 뭐, 주식시장은 뭐, 너무 좋아서, 네. 이게 양치기 소년의 말이었나라는 분들, 이제 시청자 댓글이 많던데, 경기 침체 올해는 오는지, 만약에 네. 온다면 뭐,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뭐 그동안 계속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소프트 랜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의 개념은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긴 하는데 뭐 우당탕탕하진 않는다. 지금 뭐 한국 경제처럼 작년에 1.4% 성장하거나 뭐 중국 경제가 뭐 성장률이 6%였다가 4%로 뚝 떨어지거나 소위 그런 우당탕탕하는 모습은 다소 하드랜딩에 가깝고요. 한국 경제는 하드랜딩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의 뷰랑 여러 기관들의 뷰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제시해준 그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평균한 거예요. 했을 때 이 검정색 보시면 경로가 2023년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3, 4분기 좋았죠. 미국 경제가 정말 경기 침체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2월 말 3월 초잖아요. 이런 구간에는 아직까지도 24년 1분기 GDP가 안 나온 거예요. 23년 4분기 GDP가 1월 말에 혹은 2월 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아직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그 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속보치든 확정치든 간에 23년 데이터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 12월에 전망했었을 때는 1.4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좋은 거니까 미국 경제가 쉽게 뭐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가 보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말고요. 앞으로는 IB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1.2, 0.2, 0.6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둔화한다. 그래서 24년 2, 3분기 정도가 됐을 때 다소 경기 침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1.8% 정도로 오니까 지금 1, 2, 3, 4분기에 일종의 평균치, 연간 성장률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 2%가 살짝 안 되는 한 1.6%, 1.5% 요 정도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뭐 이렇게 하드랜딩으로 보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IB조차도. 그리고 25년 들어서 다시 이제 좀 정상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봤을 때는 이 하늘색이었는데 최근 봤을 때는 이런 검정색이니까 과거에 봤을 때보다는 미국 경제가 더 좋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 아예 노랜딩은 아닌 것이고 좀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의 뷰가 아니라 IB들의 뷰를 잠깐 소개한 겁니다. 이제 IMF의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검정색으로 보시면 미국 경제가 5.9에서 2.1로 크게 추락해서 2.5, 2.1로 L자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이게 미국 경제가 고성장한다. 24년 올해에 폭발적으로 회복된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23년에 좀 충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1.8로 봤는데 아닌가 보다. 그래도 미국 경제가 그나마 잘 선방했구나. 대응을 잘했구나 라고 왜 대응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자인 건 맞고요. 24년도 23년보다는 좀 어렵겠구나. 그만큼의 고성장을 유지하긴 어렵겠구나. 또 25년에도 1.7%로 성장률이 점차 내려가는 것을 보면 어쨌든 24년, 25년에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고물가 고금리에 다소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텐데 그게 미국 경제 치고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고려해서 뭐 굉장히 큰 하드 랜딩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런 살짝 스크래치를 겪는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규명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연준도 뭐 올해는 어쨌든 한다는 거는 얘기했는데,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뭐 김작가 TV에 뭐 오랫동안 출연을 하면서 꾸준히 공통되게 드렸었던 의견은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올해 말고 이제 작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작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계속 전망을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24년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많으면 2-3차례, 적으면 1차례 정도의 하반기 끝자락에 들어서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3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3가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경기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결정할 때 경기 안정 여부를 관찰해요. 근데 경기 안정 방금 보여드렸죠.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해서 경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3가지를 고려할 때 이 첫 번째 경기 안정 여부는 무시해도 될 만큼인 거예요.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될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나머지 2가지인데 그 다음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확실히 됐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특히나 이 물가 안정 2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인 거고 원래 물가 안정 기구라고 저는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든 페드든 마찬가지 물가 안정 기구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 만든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그 기구의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금리를 왜 인상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금리 왜 인상했어요? 22년부터? 물가가 높았어요.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요? 물가 떨어지면. 물가 잡히면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답은 물가 잡힐 때입니다. 라고 답변 드리면 돼요. 그럼 물가 잡히는 구간은 언제일까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 네, 2%. 그쵸.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그러니까 2% 초반에 안착할 때. 그때 금리 인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언제 인하합니까? 물가 잡힐 때요. 물가 잡힌다는 게 뭐죠? 어떤 뜻인 거죠? 2% 물가를 볼 때예요.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왔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물가를 보면 돼요. 2번째 조건이죠. 3번째 조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가 흐름을 보면 어쨌든 CPI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최근 그래도 3.1%까지는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게도 3%까지는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면서 떨어졌는데 3%를 기록한 이후에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도 뭐라 했냐면 24년의 물가의 흐름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도통 안 잡힐 것이다. 이 3.0 밑으로 잘 안 내려오는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값이 여기 기준을 제가 그어놨죠. 2% 초반 2.123 요 정도 실적치에 부합하면 이제 물가 잡혔구나. 물가 잡혔다고 확신할 수 있겠구나. 그때야 비로소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5.5% 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네. 너무 금리가 높네. 이제 물가 다 잡았으니 경기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어.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CPI, 근원 물가인 거예요. 근원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스무드하게 잡히죠. 이것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니까 역시 CPI도 중요하지만 근원 CPI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역시 근원 물가도 한 4% 정도까지는 좀 잡히는 듯 했는데 4% 정도, 4.1 뭐 이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2%라는 그 근원 물가의 실적치를 보려면 그냥 느낌상 그냥 제가
계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뷰를 여쭙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느낌상 먼저 상반기 중에 2% 숫자를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이 그래프의 흐름을 보면 끈적끈적하게 근원물가도 잘 2% 목표 수준에 안 올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안 올 것 같은지를 진단해야 되겠죠. 네. 그 진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기여도.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컵 있잖아요. 컵 있고 그 두루마기 휴지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이 세 가지로 자 여기다 올려놔 보세요. 예, 이거 하나. 자, 이게 예를 들어 에너지 물가라는 거예요. 그 위에 컵을 또 쌓아 보세요. 이거는 식료품 물가예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쌓을게요. 이게 근원 물가예요. 쌓이니까 이걸로 쌓을게요. 근원 물가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기여도라고 합니다. 이 기여도 높이를 다 합치면 네. 맨 위에 있는 높이가 다 나오죠. 이걸 지금 현재의 미국 CPI 물가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그래프로 갈게요. 22년 6월이 고점이에요. 이게 9.1%였습니다. 여러 개를 쌓았을 때 9.1% 나오죠. 지금은 아까 CPI 소개한 3.1%겠죠. 이걸 다 쌓았을 때 3.1%인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얘는 별 기여도가 없어요. 그죠? 얇죠? 이것도 좀 정의를 한다면 얘도 별 기여가 없다고 해볼게요. 얇아서. 그러니까 기여도를 다 빼버리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파란색 하나만 기여도가 강해요. 네. 그러면 결국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요놈 거야? 때문이죠. 요놈 때문에. 요놈이 뭐죠? 근원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해부를 해본 거예요. 미국 CPI를 해부를 해보니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결국 요놈이네. 바로 그게 근원 서비스 물가인 거예요. 여기 해부를 해본다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서비스업을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화 가격은 많이 안정화됐어요. 네. 재화 물가는. 그리고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도 많이 기여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 물가도 떨어졌어. 근데 이런 상품을 만들 때 이 상품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일 거예요. 그 소재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아마도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가격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근원 서비스 물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뭘까? 서비스업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유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에는 무슨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돼요? 간접적으로는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인건비?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비용 구조를 해부해 보면 역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물론 렌트비도 여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렌트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렌트비는 그렇게 강하게 잡히기가 어려워요. 경기적이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근원 서비스가 물가가 잡히려면 뭐가 잡혀야 된다? 인건비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인건비가 떨어지려면 여기 보시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돼요. 그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뭐가 악화돼야 될까요? 고용시장이 악화가 돼요. 고용시장이 좋으면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고용이 좋죠. 고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나름 4.3%까지 떨어져서 그런 서비스 물가도 이제 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어요. 사실 임금 상승률이 3%대를 봐야 그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기여도가 떨어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할 텐데 고용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뷰를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률이 4% 언더로 떨어지는 다소 고용 침체적인 모습, 뭐 강한 침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2분기 정도의 관측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임금 상승률을 다소 떨어뜨릴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 결론적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이 또 CPI 실적치가 2% 초반에 안착할 것이다. 그런 지점에 이제 마음 놓고 확신을 갖고 컨빅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3분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시점을 논한다면 저의 의견은 좀 7월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 6, 7월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7월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연준의 이제 세 가지 역할의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 가지 얘기 안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맞아요. 뭐예요? 세 가지였는데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해야죠. 네. 이 세 번째가 바로 금융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고려 요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판단하시거나 경제를 읽으실 때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근력이 보강이 됐어요. 네. 얼굴 표정도 좋아졌네. 예. 근력이 보강돼서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뭐 스윙을 할 수 있다든가. 네, 테니스 치고 있어요. 예.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건 뭐예요? 경기 안정에 해당돼요. 그쵸? 건강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운동 퍼포먼스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건 경기 안정에 해당됩니다. 근데 비실비실해져요. 그리고 감기 걸려서 막 나 뛰지도 못해요. 경기 무실. 경기 부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 안정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기 안정은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한 남자가, 누가 봐도 근육빵빵 이런 남자가. 병에 걸렸어. 그렇죠. 질병이 생겼어요. 네.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거는, 그런 여부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금융 안정 여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건장해지고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면 그쪽 훅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질병이 결국 어떤 질병이냐라는 궁금증이 있거나 하면 혹은 뭐 질병이 있으면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긴 주겠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무게를 들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주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는 받겠죠. 주고받아요. 주고받는 관계에는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결국 금융부실 여부를 우린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데 상업용 부동산 난리 아니냐,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상업용 부동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경제는 뭐 굉장히 강하게 큰 문제 없이 성장하는 모습인데 왜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금융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융 안정과 경기 안정을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융 안정 여부,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 부분을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들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실 문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께 좀 의견을 하나 또 드린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하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가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인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가격 잘 상승하고 있어서 건설사들도 돈 많이 벌고 있고 투자자들도 돈 많이 벌고 있고 금융부실 우려가 뭐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잡아봐라.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고, 이 문제가 만약에 암처럼 중대한 문제로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는데 미국의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어요. 그걸 정례회의라고 해요. 근데 그 정례회의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례회의가 있는데도 오늘 일요일이에요, 심지어. 근데 그 FOMC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가지고 오늘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며칠 후에 또 B컷으로 금리 인하합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19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그게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약한 고리가 터져서 금융위기까지 번진다 하면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저는 그것에 무게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지배적인 가능성은 뭘까?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가격 그래프를 등락률로 보니까 이 0 밑으로 떨어져 있죠. 계속 곤두박질 쳐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라는 면에서 수요가 없고 공급이 과잉이란 뜻이에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실률입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가 있고, 미국에는 멀티패밀리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멀티패밀리는 굳이 따지면 주상복합 같은 거? 예, 약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뭐 그런 느낌의
모습인데 그런 유형인데 가장 심각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는 오피스에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가깝게 육박하는데요. 이 숫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예요. 그만큼 공실이 정말 커졌습니다. 커진 이유는 뭘까요? 커진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와 경기적인 이유인데 네. 구조적인 이유만 잠깐 설명드린다면 코로나19 때 비대면, 그러니까 출근 근무를 안 하고 비대면 근무를 많이 도입했는데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출근을 안 시키니까 오피스를 줄여도 되네? 임차료가 주네? 그리고 출근 근무 안 해도 생산성이 안 줄어. 어차피 대부분의 사무직들은 여러분 사무직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출근합니다. 근데 거의 95%를 모니터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니터 안 보고 있는 구간은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생산성이 안 준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임차료가 주니까 이거 좋은 방법이다.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경로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 영역에서는 워낙 비대면, 언택트 소비, 온라인 쇼핑이 지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오프라인 상가가 빼곡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을 계속 높게 야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예요. 주거용의 대표격이죠. 근데 베이컨시 레이시 4.8%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피스 공실은 18.5%, 리테일, 상가 같은 경우는 10.4%. 어쨌든 아파트에 비하면 두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정말 비교가 안 되게 높죠. 네. 그만큼 공실률이 높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나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다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미국이 긴축 사이클, 금리 인상 기간 동안을 다 나열한 거예요. 04년도, 15년도, 82년도, 77년도 다 나열했는데 그 금리 인상기 동안 CRE가 이 Commercial Real Estate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뜻합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실질 가격의 흐름이 올라갈 때도 많고 횡보한 적도 많아 떨어진 적은 몇 번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떨어졌든 올라갔든 이번 22년 이후로의 긴축 사이클은 유독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죠. 이 이야기는 곧 오로지 고금리만의 영향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저의 해석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한데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두 가지로 쪼개요. 대출해줘서 뭐가 나와요? 이자를 받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이자 이익이라고 해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비이자 이익이라고 해요.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법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이 있다. 그러면 전체 이익은 순이익이라고 보고 이자 이익을 순이자 이익이라고 본다. 그럼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지표가. 근데 그 순이자 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했나 줄었나? 이게 수직축이에요. 근데 이게 0 밑에 있으면 순이자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순이익으로 봐도 이자이익을 포함한 순이익 전체를 봐도 다른 방면으로라도 벌었는지를 보니까 다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순이익과 순이자이익을 보면 둘 다 벌었다가 1분면에 들어가고 순이익은 못 벌었지만 순이자이익은 그래도 벌었다가 2분면에 들어가고 3분면은 둘 다 떨어졌다고 4분면은 순이자이익은 잃었지만 순이자이익을 뺀 나머지 순이익은 늘었다가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그 중소은행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요? 3분면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 놓여있다는 얘기는 순이자이익도 잃고 순이익도 잃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에요. 이 중소은행들이. 그만큼 중소은행들이 영업 상황이 좋지 못하다. 재무적 구조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2023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던 그 충격을 짧게 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들고 계시죠? 네. 근데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중이에요.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걸 손실 보고라도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미실현 손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손실 보고 있는 그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저기서 돈을 달래. 그러면 그때는 그 주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 때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돈을 갚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증권 투자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 구간 동안에 뱅크런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과다하게 느끼면 소비자들이 위험 심각해 공포감을 느끼면 과도한 뱅크런이 일어나고 과도한 뱅크런 때문에 진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그 미실현 손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런 국면에 중소은행들이 역시 2023년 4분기에 순이자 이익도 이자 이익도 마이너스인 국면에 만약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실하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 상업용 부동산을 건축했던 건설사, 이들이 결국 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을 못 갚거나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중소은행들이 결국 돈을 못 받고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 위협이 있겠죠. 그런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가 확산해서 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몇몇 중소은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산할 수 있겠죠. 그런 위험이 현재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 정도는 이제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한 건 맞아요. 공실이 심각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결국 금융 부실로도 연결이 되느냐. 금융 부실로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 부실까지 갔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금융위기로까지 번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고요. 금융부실 우려 있고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첫 번째 시나리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금융부실 상황을 가지고 미국 전 국민이 이거 과잉 공포감을 갖고 너도 나도 돈 돌려달라 하면서 뭐 멀쩡한 대형 은행마저 뱅크런이 발생해서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나타나면 이거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로서 올 가능성은 좀 약하다. 왜 그렇게 보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은행들이 이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초록색만 보세요. 이 리저널 로컬 뱅크는 지역 중소은행들입니다. 지역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가, 의존도가 높아지죠. 맨 밑에가 23년이니까. 23년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죠. 어쨌든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더 노출되어 가고 있는 은행 섹터는 소형 지역은행들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규명이 됩니다. 실제 이 그래프로 봐도 어느 뱅크 사이즈로 보면 라지뱅크 혹은 리저널 소형은행들이 문제냐 보면 리저널 소형은행을 중심으로 더 많이 익스포저 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규명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그중에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지역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익스포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프인데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작은 은행들입니다.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이 회색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CRE,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더 노출되어 있느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중소은행들일수록 노출도가 심각해요. 그죠? 근데 대형은행들은 노출이 적어요. 자, 그런데 미국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큼 대형은행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센지, 중형은행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센지, 소형은행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본 게 파랑색이에요. 보시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큼 소형은행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게 미국 금융위기로 가져오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쓰러질 것은 좀 예상이 됩니다. 많은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4년 중에. 근데 파산이 있어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융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실 문제는 약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감지한 금융소비자들이 너무 과잉 공포감을 갖고 뱅크론을 가져가고 대형 은행들로부터 또 막 뱅크론을 일어나고 또 대형 은행들이 몇몇 중소 은행들을 사줘요. 그러면 이 은행이 이 중소형 은행을 샀으니까, 인수했으니까 이 은행도 그 위험을 전이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뱅크론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금융위로까지 번지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미국이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번질 것이냐, 금융위기 올 것이냐, 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이유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왜냐하면 금융부실로 맴돌 것이고 미국 재정부가 그것에 맞게 대응할 것이고 할 것이다. 자, 근데 금융위기로 번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다시 V자로 자산 가격, 자본 시장의 가격이 반등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금융 부실만 떠안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이 대폭락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소위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뭐 자산 가격이든 주가든 대폭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이 금융 위기 때문에, 경제적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때는 그런 것이고,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물가는 잡혔으니 이제 뭐 금융 안정 도모하자, 경기도 더 성장시키자 하는 경로로 금리 인하 한다면 주식 시장의 대대적인 뭐 붕괴나 그런 일들은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 하면 지금 AI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AI로 지금 가고 있고 엔비디아, 뭐 MS 뭐 다들 난리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사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AI 관련된 회사의 투자 종목을 사는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늦었나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건가요? 의견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AI의 해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혹은 AI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모습이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의 해. 저 AI와 로봇의 해라고 저는 뭐 작년부터 규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AI와 로봇의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을 해가면서 누가 더 AI 경쟁력을 끌어올릴까, AI 서비스를 누가 더 잘 전달할까 하는 경쟁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AI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공급은 충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 문제가 단기간 안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AI 반도체 공급은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건 AI 반도체라는 그 시장 자체는 소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을 때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게 정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AI 반도체의 실적이 앞으로도 기대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점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뭐 중기적인 안목을 놓고라도 뭐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바쁘셔서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단답형을 짧게만 대답해 주십니다. AI 하면 사실 미국이 소프트웨어라면 뭐 한국은 약간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앞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앞으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그런 경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AI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전체 밸류 체인을 놓고 본다면 밸류 체인이 다 같이 가는 거죠. 물론 AI 서비스, AI 반도체, 또 우리나라가 잘 아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다 잘 돼요.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소재와 또 설계 다 같이 가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밸류 체인이 다 같이 위로 올라가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를 들어 3%인데
지금 엔비디아 AI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뭐 140%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머지 산업 섹터를 보면 3%가 안 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체인 자체는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좋아요. 다만 여기서 주된 특징은 어떤 섹터의 경우에는 과잉 공급, 어떤 섹터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근데 그 공급 부족의 가장 지배적인 섹터가 뭐예요? AI 반도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거고 장기적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타이완 이슈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해외에서는 대만 총통선거 결과 두고 친미 성향의 정권이 3연임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뭐 양안 간의 갈등 격화된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그 총통이 친미라고 가정을 한다면 친미 성향이라고 보통 언론에는 알려져 있죠. 뭐 근데 기존 총통들도 친미 성향이니까 친미 성향이 더 강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과거에도 친미 성향이었고 지금도 친미인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김광석을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는 똑같아요.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네네. 묵비권 사용. 그만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 친미 성향을 놓고는 좀 분분하더라고요, 의견이. 근데 친미 성향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친미 성향이 이 총통이 특별히 더 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어. 그러나 어쨌든 친미 성향의 총통이 정권을 유지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이거는 팩트고요. 참, 그러면 그랬을 때 대외적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친미 성향적인 그 총통이 유지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차이나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포섭시키기 위한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고 있는 국면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 때는 친미 성향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 전쟁이 앞에 놓여져 있다시피 한 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건 국제 경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학적 접근인데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해질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둘 다 미국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국 국민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기호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기호가 있지만 중국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이것도 신경을 써야겠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근데 이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은 그 전에도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아졌어요. 똑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2020년에 비하면 그때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드라마틱하게 더 안 좋아졌어요. 왜요? 뭐 있었나요? 일단은 코로나19를 만들었다. 뭐 그런. 라는 생각이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통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은 더 올랐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또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소위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국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렇죠. 미국은 상대 우방국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다른 우방국적 지위를 가지니까 상대 우방국들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은 더 커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미국 국민들이 비호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러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것에 부합하는 공약을 발표할까요? 안 그럴까요?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럴 거고 바이든도 그럴 거고.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야 중국을 가만 안 둘 수 있습니다. 나 했던 거 보시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가 중국을 이렇게 막 꼼짝마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고 바이든도 역시 나도 역시 못지않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끌어올렸는데 그 높은 관세율을 바이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어떤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보면 좋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조금 더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 내가 있으면은 꼼짝 못해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이완이라는 이슈를 두고 또 지금은 산업적으로는 반도체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TSMC 타이완은 곧 TSMC라고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소위 중국과 대치 관계를 갖는 소위 타이완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중국 함대도 등장하고 뭔가 대치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이 놓여져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이완 해협을 놓고 더 긴장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적 국면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이완 해협 봉쇄할 경우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럴 확률도 있나요? 그럴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시나리오가. 근데 아마도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완 해협을 놓고 군사적인 좀 충돌을 갖게 된다. 혹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게 되면 극단적인 사례로 블룸버그 산하의 경제연구원이에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중국 경제가 GDP가 30% 이상 급감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추락하면 한국 경제도 역시 만만치 않게 추락할 것이다. 그렇게 세계 경제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이 올 것이다 라고 봐요.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테고,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이 한때는 26%, 23년 기준으로는 어려워져서 1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수출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네요. 예, 여전히 18%가 넘어요. 18.5%예요. 근데 이게 줄어든 거예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역시 어려워지면서도 있어요. 어쨌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합친 게 100%인데 그중에 한 나라가 20%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실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우리나라의 뭐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경유해서 중국의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중국의 여러 인프라나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자금까지의 경로까지 생각해 본다면 중국 경제가 금융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놓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경제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한 가지 시나리오고요. 전쟁이 나타났을 때. 근데 그 시나리오가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누구도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충격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나도 중상을 입는 과정, 그만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정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면 경제 위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역대급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까지는 아니라 경제 보복이라든가 경제 제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높은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완 해협을 봉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분쟁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좀 세계 경제에 위협을 주려고 나 건들지 마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켜요. 그러면 세계 그 유조선 물동량의 한 35%가 그 좁은 해협을 지나거든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면 그럼 이 유조선이 뺑뺑 돌아서 가거든요. 그럼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세계 주요국들이 싫어하겠죠. 가뜩이나 물가를 빨리 잡아야 금리 인하해서 경기 회복시키는데 물가 잡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타이완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대략 50%가 지나요. 50%, 55%.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지나요? 굉장히 많이 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물동량이고 TSMC 반도체는 해상물동량이 아니에요. 항공운수예요. 항공운수. 우리나라 반도체도 대부분 항공물동량이에요. 그러나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소재나 장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부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이고 이 덩치가 큰 그런 섹터의 경우에는 장비 산업 같이 이 해상 물동량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의 여러 상품들이 또 홍콩이나 타이완이나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또 여러 아시아 국가들 이 해상 물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이완 해협을 봉쇄시키면 공급망 대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산 원자재나 원유를 쓰지 마, 천연가스 쓰지 마 하니까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금속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는 공급망 대란이 왔던 거예요.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데 동력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 타이완 해협을 봉쇄시키면 그만큼 물동량이 마비가 걸리고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해요. 이게 타이완 해협을 지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지난다든가 이게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공급 차질이 있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찾아올 수 있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다가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적인 요소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전쟁이나 타이완 해협을 놓고 벌이는 이런 위협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제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겠죠. 근데 러시아가 원했으니까 어쨌든 침공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뭐 대만 그리고 엮여 있는 게 미국이라면 이 세 개 국가 중에서 전쟁을 원하는 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하나로 뭐 원하는 국가가 있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세 개 국가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타이완을 혹은 TSMC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것으로 뺏기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져와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력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력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타이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 중국에 포섭되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만만치 않고 또 이 군사안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군사안보적으로는 전문성이 없지만 여러 군사안보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봤을 때 그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 전쟁도 마찬가지. 북한의 한국 공격도 혹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면 미국도 역시 그 신경이 여러 군데로 쓰여져 있어요. 힘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전쟁 위협이 좀 커진다든가 하면 신경이 여러 가지로 분산됐을 때 북한의 침범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이 거리가 깨끗해요.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힘들죠. 힘들죠. 근데 거리가 인도 거리처럼 막 더러워요. 그럼 좀 뭐 죄송하지만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군사 안보 전문가들의 해석이에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이런 전쟁이 어쨌든 끝나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러시아와 중동국과 그리고 중국이 하나의 동맹국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안보적인 접근, 제가 전문성 갖고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군사안보적으로도 해석을 좀 해보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긴장감에 대해서 좀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여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게 요즘 같은 국면이 융합적 사고가 필요해요. 제가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의 경제를 주요 국제기구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지경학적 분절화. 그러니까 지경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정학이라는 표현과 경제학이라는 표현이 믹스된 합성어예요. 지정학 안보적 세계 정치적인 관점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분절화라는 거예요. 분절화는 영어로는 fragment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세계가 산산조각 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지구촌화된다. 세계가 똘똘 뭉치고 세계 교육이 자유무역 시대로 활발하게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분절화의 시대는 이게 파편화돼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서로 교육을 안 하고 친교 국가에 있는 동맹국끼리만 교육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국제기구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월드뱅크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공통된 표현이에요. 이런 국면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분쟁, 타이완 해협 위협, 북한의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복합적 사고를 좀 갖기 위해서 경제학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군사 안보 전문가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를 좀 겸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경제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그림을 좀 그리시고 그러면 나는 어떤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제가 24년 경제 전망에서 이런 군사 안보적으로 긴장감이 있을 때 산업을 추천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죄송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끌어본다면 방위산업의 지위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냥 객관적으로.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제가 24년 전망서에서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녹화분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무기체계 사본 적 있어요? 총 사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이 방위산업의 사이즈는 국방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방위산업의 규모가 똑같이 커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산업의 규모가 그럼 어떨 때 커지느냐. 지경학적 분절화가 더 극화될 때, 전쟁 위협이 극화될 때, 이럴 때 더 방위비 예산을 늘려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증가율을 최소화했는데 24년에 국방 예산은 그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국방 예산을 갖췄어요. 특히 예산을 세계 각국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K방산의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은 커지죠.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1.5%라고 있다고 봤을 때 같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장이 커지니까 더 많은 수출액이 담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방위산업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교 안보 혹은 군사적인 그런 관점과 경제 산업적인 관점이 맞물리는 관점에서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투자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런 관점에서 코인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또 이제 교수님이 코인 전문가분들 만나서 인터뷰한 영상도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서 봤었는데 네.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 네. 이건 내 자산을 좀 순조롭게 해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네.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경제학적 입장에서 이런 게 좀 일리가 있나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제 오태민 교수님하고 네.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서로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오태민 교수님은 지정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경제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맞물렸을 때 같은 시점을 말하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근데 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코인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자산으로 되고 있죠. 네, 자산입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갖고 있을 수 있는 대상은 다 자산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코인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인데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 뭘까요? 코인이에요. 코인이죠. 상대적으로 위험성,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변동폭이 높은 자산일수록 선행성이 강해요. 자산을 정의를 내려보면 그래요. 그렇죠. 부동산은 조금 더 동행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주식이 선행성이 높고 주식이 선행성이 높은데 코인은 선행성이 조금 더 강해요. 더 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은 또 코인이다. 그리고 조금 후순위로 1, 2개월 후순위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이고 금리 인하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조금 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2020년, 21년에 주식시장도 반등했고 부동산 시장도 반등했지만 코인도 반등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저축으로 가지고 있을까 다른 자산으로 갖고 있을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자산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면 수익률이 0인데 굳이 은행에 둘까? 조금 위험성을 감내하고 이런 시장으로 갖고 있자 하는 움직임, 돈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 국면이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이고요. 외교 안보적인 접근에서는 단적인 건 하나는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돈의 이동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코인인 거 맞아요. 계좌이체보다도 효율적이에요.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러시아에 돈을 입금해줘야 돼요. 네. 부동산을 현금화하고 현금화된 돈을 보내는 절차가 어쨌든 복잡하죠. 주식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면에서 돈의 이동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강한 거, 그게 코인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해요. 근데 이 군사 안보적으로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때, 불안할 때, 그런 국면에서는 돈의 이동성이 제약이 없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인이라는 것이 이 불확실한 자산,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됐는데 조금 더 안전자산화 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공포감이 치닫고 빅스 지수가 끌어올라가고 불안감이 올라가는 국면에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네. 그만큼 거대한 돈,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그렇죠. 그렇게 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중에 3분의 1만 동의해도 그만큼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네. 코인 시장의 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네. 뭐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렇죠.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 이게 긍정적인 이벤트예요? 부정적인 이벤트예요? 긍정적인 이벤트잖아.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코인을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라고 질문한다면 긍정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대만의 입장에서 대만이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나라 지원이나 개입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타이완 입장에서는 민주 진영인 거고요. 그리고 공산 진영과의 대치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어떤 전쟁을 한 개의 나라와 한 개의 나라의 싸움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의 싸움은 어쨌든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뭐 서방과 그 밖에 공산 진영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동맹국과 동맹국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타이완과 중국의 1대1 싸움은 뭐 비교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타이완이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한국에게 그리고 타이완이 직접 한국에게 원한다는 걸 떠나서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타이완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동맹국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yes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이 대만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반도체가 당연히 큰 비중 차지할 텐데 미국이 현재 반도체 산업의 중심을 이제 자국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만의 위기를 묵인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자국으로 그런 걸 잘 가좀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거 왜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은 자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 지정학적인 이야기는 가정에 가정을 덧대야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일단 타이완이 TSMC를 놔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진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TSMC가 여러 뭐 공장들을 다른 여러 국들에게 공급하고 공장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심 기술만큼은 다른 나라에 안 짓습니다. 그렇죠. 자국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를 놓치면 타이완은 아무 교섭력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경쟁력이 있는 그 기술을 미국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좀 어렵다라고 일단은 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맞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핵심 그건데 네. 그걸 잃어버리면 네.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전쟁 중에서 TSMC를 가지고 미국이 어쨌든 타이완을 포섭하고 싶어 하는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행보, 그리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된 행보가 AI 반도체의 내재화입니다. AI 반도체의 내재화의 흐름이에요. 제가 그 작년에 자동차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내재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전망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 해야 된다. 근데 그때 그건 한 2년 전, 3년 전인데 그때 또 역시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쉬운 것도 아니고 수익성 타산에도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근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자 AI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AI 경쟁력을 가지고 싸울 때 AI 경쟁력은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AI 반도체에 달려있어요. 마치 전기 자동차가
2차 전지의 경쟁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어 컴피턴스가 반도체에 있어요. 근데 그 AI 반도체를 엔비디아한테 맡기고 있어요. 너도 나도. 근데 나한테 초맞춤화된 AI 반도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맞춰줘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재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립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뭐든 MS든 역시 오픈AI든 오픈AI든 내재화에 성공했거나 일부라도 내재화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양산이죠. 양산을 또 TSMC가 하잖아요.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TSMC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나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가라는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TSMC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대치된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이 TSMC를 놓고 버리는 전쟁인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중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TSMC가 미국에 뭔가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런 압박을 취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는 있겠죠. 혹은 미국이 또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중국에게 공급하지 마라. 그런 종류의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광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